치안 유지법 생각에 감옥을 만든 악마의 도구. 1단계 도입. 당신의 생각을 검문하겠습니다. 1925년 봄 종로. 벚꽃이 지던 날이었습니다. 19살 청년 하나가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허름한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청년의 눈빛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 손에 들린 책은 뭐였냐고요? 별거 없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사회주의 이론서 한 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거기서 순사가 달려들었습니다. 가방을 뒤졌어요. 책을 꺼냈어요. 표지를 훑더니 청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따라와.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해치지도 돈을 훔치지도 불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읽은 뉴스 기사,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혼자 중얼거린 이 나라 좀 바뀌어야 하는데라는 그 한마디. 그게 전부 범죄가 된다면요? 1925년 일본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치안유지법. 사람의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국가가 인간의 내면을 법으로 통제하려 한 최초의 시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악마 같은 법이 탄생한 배경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해 일본 정부는 드디어 성인 남성 전체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보통 선거권.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바로 그것이죠.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뒤에서 슬며시 다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투표권은 줄게. 대신 말 안 듣는 놈들은 이 법으로 잡는다.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자유를 주면서 왼손으로 족쇄를 채운 거예요. 심지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중엔 당시 일본의 진보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근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아니한 한마디가 괴물을 낳았습니다. 2단계 전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 그럼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었냐?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습니다.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는 처벌한다. 국채. 국가의 본체. 즉, 천황 중심의 체제를 바꾸려 하면 잡아넣겠다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묘하지 않습니까? 바꾸려 하면이에요. 바꾼 게 아니라 바꾸려 하면.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이 법은 더 기가 막히게 적용됐습니다.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왜 치안유지법 위반이 되느냐고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조선이 독립하면 천황의 영토가 줄어든다. 영토가 줄어들면 국채가 변역된다. 고로 독립을 원하는 것은 국채 변역이다. 체포. 아, 논리가 있긴 있네요. 악마 같은 논리지만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 중 90% 이상이 조선인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이 법은 주로 사회주의자들에게 적용됐지만 조선에서는 말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위반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했다. 체포. 일기장에 독립이 됐으면이라고 썼다. 체포. 술자리에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체포. 종로거리, 대구장터, 평양골목. 전국 방방곡곡에서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19, 22, 25. 이제 막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에는 진짜 무서운 이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 그건 사실 서막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각을 고치게 만드는 것. 이름하여 전향제도. 지금 들어도 소름 돋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전향. 방향을 바꾼다. 생각의 방향을.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독립운동 안 하겠다고 반성문 써. 그러면 내보내줄게. 간단하죠. 종이 한 장, 붓 한 자루, 잉크 한 방울. 그걸로 자유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거웠냐면 그건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틀렸다. 천황이 옳다. 조선의 독립을 원한 내가 잘못이다. 나는 앞으로 이 생각을 버리겠다. 자기 자신을 지우는 서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육사입니다. 본명은 이원록, 264번. 수임번호 264에서 따온 필명이 이육사예요. 이분은 17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7번.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나오고 또 잡혀가고. 그 끝에서도 전향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1944년 1월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40살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청포도, 광야, 절정. 그 시들이 쓰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벽이었습니다. 취조실이었습니다. 손이 묶인 채였습니다. 그래도 썼어요. 생각은 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육사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향서를 쓴 사람들 이야기도 해야 해요. 그분들을 비겁하다고 말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고문이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손톱 밑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전기를 흘렸어요. 그리고 가족을 데려와 앞에 세웠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어린 자식을. 내가 안 쓰면 이 사람들도 잡아들인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진짜 악인은 전향서를 쓴 사람이 아니라 전향서를 강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가두게 만드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 3단계 절정과 결말 괴물은 죽지 않고 이름만 바꿨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졌습니다. 일본 제국은 이제 모든 것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전장에서는 적군과 싸우고 국내에서는 생각과 싸웠습니다. 그해 치안유지법이 개정됩니다. 새로 들어간 조항이 있었어요. 예방구금.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글자가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예방구금이 뭐냐고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앞으로 죄를 지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가두는 겁니다. 증거 없어도 됩니다. 재판 없어도 됩니다. 그냥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이 사람 위험해 보이네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가두는 것.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입니다. 전국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이지 않았어요.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을 꺼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꺼냈다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울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폐지됐습니다. 악법이 사라졌습니다. 해피엔딩일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꺾입니다. 해방 후 남과 북이 갈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념의 대결이 한반도를 삼켰어요. 그 혼란 속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딘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학자들은 지금도 토론합니다. 이 두 법이 같은가 다른가? 어떤 분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닮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숙제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법이든 어느 시대든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 정당화되는 순간 우리는 1925년의 종로 거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벚꽃이 지던 날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종로를 걷던 그 19살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름 없는 청년 중 하나였어요. 끌려갔고 고문당했고 어쩌면 전향서를 썼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끝내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그 청년이 품에 안고 있던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국가는 그 생각을 빼앗으려 했어요. 법으로, 감옥으로, 고문으로, 전향서로. 하지만 결국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생각은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살아있으니까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꺼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검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00년 전의 악법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